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거지 친구 개똥이와 새똥이.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새똥이었어요.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하는 행동은 서로 달랐어요.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새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 날도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는 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어요. 하지만 새똥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쿨쿨 잠만 잤지 뭐예요. 새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새똥이는 그제야 부수수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똥이는 말똥말똥해졌죠.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할 수밖에요. 이제라도 동냥을 다녀야겠다. 그렇게 새똥이는 밤중에 동냥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어요.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 아주 추웠죠. 추위에 떨다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새똥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추워. 그런데 새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새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빈집이 하나 보였어요. 새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좀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어요. 개똥이가 슬며시 내다봤더니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죠. 사람이란 것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술한다 수사들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는 말이야. 저 남쪽 농부들도 그렇다고. 무엇이 그래? 지금 그 평야에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곳에.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 오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새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만을 기다렸죠.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 동냥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냥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저를 사이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것이야.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죠.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땅 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와 몸부림을 치다가 지직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죠.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김부잣집 사위가 되었어요.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농부들을 찾아갔어요.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소? 아무튼 모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 들에서 나는 곡식의 반의 반을 내게 주시오. 그 말에 농부들은 좋다고 했어요.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동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물이다, 물! 농부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해 가을 들에서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새똥이를 어떻게 찾는다?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거지잔치를 벌이면 새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야?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기다리는 새똥이는 보이질 않았죠.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에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새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저분한 거지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죠.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쇠똥이었어요. 게을러 빠져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거죠.
야, 새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새똥이를 얼싸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새똥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글 공부를 시켰어요. 과연 새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이에요. 꿀꿀 돼지. 옛날에 꿀이 많이 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로 욕심 많은 사또가 새로 왔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꿀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꿀을 가져와라. 다디단 꿀을 모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사람들은 꿀을 사또에게 갖다 바치기 바빴죠. 사또는 날마다 다디단 꿀을 먹었어요. 그래서 입에는 꿀이 늘 잔뜩 묻어 있었죠. 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지. 사또네 곳간에 꿀이 넘쳐나는데도 사또는 욕심이 너무 많아 꿀을 더 가져오라고 재촉했어요. 꿀을 가져와라. 다디단 꿀을 모두 가져와. 사람들은 사또에게 꿀을 바치거나 꿀이 없으면 돈이나 옷감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갖다 바칠 게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해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꽃들은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꿀도 적게 났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런 것과는 아랑곳 않고 사람들에게 꿀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꿀을 가져와라. 다디단 꿀을 가져오라고. 사람들은 사또가 무서워 꿀을 사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또는 날마다 다디단 꿀을 먹었죠. 입에는 늘 꿀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 그렇게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갖다 바칠 꿀도 돈도 옷감도 없었죠. 사또는 꿀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와 나졸들을 시켜 매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참다 못한 사람들은 사또를 혼내주려고 한밤중에 몰래 사또 집으로 찾아갔어요. 사또는 방 안에서 혼자 꿀을 먹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은 꿀을 좋아하는 사또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사또의 입에 꿀을 잔뜩 묻혔어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벌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벌통에서 나와 꿀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사또의 입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벌들은 사또의 입을 톡톡 쏘아대고 사또의 코와 귀와 얼굴과 온몸을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그렇게 사또는 벌들에게 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가서 빌었어요. 산신령님, 사또가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산신령이 사람들에게 말했죠. 좋다.
걱정하지 말거라. 사또를 동물로 태어나게 하겠다. 산신령은 소에게 가서 물었어요. 사또를 송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소가 콧김을 씩씩 내쉬면서 싫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또가 우리의 소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은 이번에는 말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망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말이 네 발을 콰당탕 구르며 싫다고 소리쳤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게을렀던 사또가 우리 말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이 이번에는 개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강아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개가 우당탕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싫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굽는 사또가 우리 개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산신령이 이번에는 닭에게 가서 물었죠. 사또를 병아리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러자 닭이 날개를 퍼덕퍼덕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사또가 우리 닭으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싫소. 마을 동물들이 모두들 싫다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켠에서 돼지만 조용히 먹을 것을 먹고 있었죠. 산신령은 돼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해도 좋겠느냐? 그런데 돼지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꿀꿀거리며 먹이만 먹고 있었죠. 주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돼지 너도 사또처럼 욕심이 많구나. 좋다. 그렇다면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해주마. 산신령은 사또를 새끼 돼지로 태어나게 했죠. 그 뒤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꿀꿀돼지라고 하거나 꿀돼지라고 부른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았던지 남을 돕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여름이면 부자 영감은 그 그늘 아래에 자리를 깔고 낮잠을 즐기곤 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마음씨 바르고 똑똑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총각은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 부자 영감네 집 앞 느티나무 그늘로 갔어요. 웬 날씨가 이렇게 덥담? 저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잠들어 있는 부자 영감 곁에 앉아 한참 쉬고 있는데 부자 영감이 깨어 일어났죠. 너 이놈 왜 남의 그늘에서 쉬고 있느냐? 썩 나가지 못해. 심술이 난 부자 영감의 말에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감님, 어찌 나무 그늘이 영감님네 것입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이 느티나무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심으셨어. 그러니 우리 집안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썩 나가지 못해. 총각이 듣고 보니 그럴싸했지만 아무래도 부자 영감의 마음보가 너무도 미웠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이니 자기네 것이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더운 날 나무 그늘에서 내주는 건 너무하단 말이야.
부자 영감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 총각은 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감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만 실례를 했군요.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러니 저에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총각의 말에 부자 영감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응, 돈을 주고 이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네. 좋아. 그렇다면 나무 그늘을 팔겠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늘이 크고 넓으니 단양만 내게. 총각에게 단양은 큰 돈이었지만 총각은 그날로 빚을 얻어다가 나무 그늘을 사버렸어요. 자, 어서 세어보십시오. 단양입니다. 하나요, 둘이요, 서이요, 너희요, 다섯이라 됐네. 옳지. 지금부터 이 그늘은 자네 것이네. 그럼 영감님, 이 나무 그늘에서 나가주시지요. 총각의 말에 부자 영감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바보 녀석아. 나무 그늘이 어디 이것뿐인가? 부자 영감은 다른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겨 단양을 만지작거리며 좋아했습니다. 한낮이 지나가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요. 해가 기울게 되니 그림자가 부자 영감네 집마당 안까지 길게 기울어졌죠. 총각은 그 나무 그늘을 따라서 부자 영감네 집 마당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이 총각 곁으로 와서 화를 냈어요. 이놈아, 왜 남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느냐? 썩 나가지 못해. 영감님, 저는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감님께서 분명히 단양을 받고 판 나무 그늘이 아닙니까? 총각은 태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인지라 부자 영감은 할 말이 없었죠. 해가 점점 더 기울자 나무 그늘도 점점 길어지더니 부자 영감네 집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신도 벗지 않고 마루 위로 올라가서는 벌렁 눕기도 하고 앉기도 했어요. 아, 그거 참 시원하다. 이 광경을 본 부자 영감은 또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집 마루 위에 함부로 올라오느냐? 썩 내려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영감님께서 파신 나무 그늘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까? 저는 나무 그늘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나무 그늘은 마침내 부자 영감네 집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신을 신은 채 나무 그늘을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죠. 비키세요.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그늘 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서 비켜요, 비키라니까요. 방 안에 있던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부자 영감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판 것을 알고는 저마다 야단이었습니다. 이런 어쩌자고 나무 그늘을 팔았담. 이 일을 어쩐담. 그렇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총각은 안방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마당으로 마루로 안방으로 들어와서 드러누워 잠을 잤어요.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생각도 못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물리자고 했어요. 이복에 단양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세. 부자 영감이 사정을 했지만 총각은 시치미를 떼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나무 그늘이 없으면 쉴 곳이 없어집니다. 물릴 수 없으니 그리하세요.
내 사정을 좀 봐주게. 자네가 좀 그렇다면 단양에다 단장을 더 얹어주겠네. 부자 영감은 부드러운 말씨로 달랬지만 총각은 막무가내였어요. 겨우 열량에 이렇게 좋은 나무 그늘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정 이 나무 그늘을 사시려면 5,000양을 내십시오. 뭐라고? 5,000양을 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애누리 없는 5,000양입니다. 어이구, 나는 망했구나. 부자 영감은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다시 해가 지고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부자 영감네 마당과 마루와 안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결국 부자 영감네 식구들은 살 수가 없어 집을 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단양으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공짜로 큰 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 놓고 쉬도록 해주었다고 한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몸집이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한 번 소리치면 꽤 많은 여우도 사납다는 늑대도 꼬리를 내렸죠. 물론 힘이 센 곰도 호랑이를 슬금슬금 피해 다녔어요. 어느덧 산속의 짐승들은 호랑이를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지. 이 산 중에서 나보다 강한 녀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호랑이는 잔뜩 으스대며 산속을 돌아다닐 때마다 거들먹거렸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호랑이는 낮잠을 자다가 그만 늦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작구나. 잠에서 깬 호랑이는 배가 고팠어요. 사방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마을로 내려가 봐야겠구나. 호랑이는 기지개를 켜고는 산기슭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외진 곳에 있는 초가집 앞에 이르렀어요. 먹음직한 녀석이 있군. 그 집 외양간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죠. 호랑이는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더니 곧 방에 불이 켜졌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외양간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죠. 아가, 자다가 왜 그러니?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나 보구나. 방 안에서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우는 아기는 착한 아기가 아니란다. 이제 그만 뚝.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달래지만 아기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어대며 울음을 그치질 않았죠. 아가, 밖에 여우가 왔다. 엄마는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아가야, 자꾸 울면 늑대가 물어간다. 엄마는 무섭다는 신용까지 해보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안 그칠 거야. 문 밖에 호랑이가 와 있단 말이야. 아주 큰 호랑이가. 엄마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호랑이는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줄 다 알고 있었잖아. 자칫하면 큰일 나겠는걸. 하지만 호랑이가 왔다는 말을 듣고도 아기의 울음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자, 곶감이다. 엄마가 곶감이란 말을 하자 거짓말처럼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곶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이야? 얼마나 무서운 놈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일까? 호랑이는 갑자기 맥이 빠졌습니다. 자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예산일이 아닌데 자기보다 무서운 곶감이라는 괴물까지 나타난 때문이죠. 바로 그때 외양간 안으로 소도둑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소도둑은 엎드려 있는 호랑이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져보았죠. 하지만 뿔이 없었습니다. 뿔이 없는 걸 보니까 송아지로구나. 송아지라도 꽤 큰 송아지야. 소도둑은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빨리 도망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줄을 호랑이의 목에 걸고 등에 올라탔어요. 갑자기 목에 줄이 걸리고 등에 무엇인가가 올라타자 호랑이는 그것이 곶감인 줄 알고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덤벼들면 금방 물어 죽일 거야. 호랑이는 소도둑이 하자는 대로 외양간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의 창호지를 통해 불빛에 호랑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소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였잖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와서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소도둑은 호랑이의 목을 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목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곶감 때문에 호랑이가 죽게 되었구나. 등에 탄 곶감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당해 쌩쌩 달렸어요. 바위를 뛰어넘기도 하고 개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달리다가도 껑충껑충 찌솟아도 보고 이리저리 몸을 뒤틀기도 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호랑이가 달려가는 앞쪽 숲의 나무에 아래로 쳐진 굵은 나뭇가지가 소도둑의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걸 붙잡아야겠다. 호랑이가 숲을 지나칠 때 소도둑은 얼른 그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되돌아오면 큰일이야. 소도둑은 호랑이가 돌아오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만 했죠. 멀지 않은 곳에 칡덩굴로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소도둑은 재빨리 동굴 안으로 들어갔죠. 다행이다.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져 나간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얼마를 더 달린 뒤에 멈추었죠. 이젠 쫓아오지 못하겠지.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군. 곶감에게 걸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뭐야.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대왕님, 이 밤중에 혼자 뭐라고 계세요? 안도하고 있는 호랑이 곁으로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대며 다가와 물었죠. 토끼로구나. 이 대왕님이 오늘 밤 자칫 잘못했으면 살아오지 못할 뻔했단다. 호랑이는 토끼가 무척 반가웠어요. 그래서 토끼에게 지금까지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곶감이 무엇인데 그렇게 무서워요? 토끼는 두 눈을 깜빡이며 호랑이를 보았죠.
너는 아마 잘 모를 거야. 이 세상에서 곶감처럼 무서운 놈은 아마 없을걸? 토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곶감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 저 나무에 있을 거다. 호랑이는 턱으로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무서운지 제가 보고 올게요. 토끼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큰 나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토끼는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두리번 부근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내 무성한 칡덩쿨이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동굴이 있었죠. 목을 내려 동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 아니야? 그 동굴 속에는 소도둑이 잔뜩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토끼는 호랑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꼭 참고 말했어요. 대왕님 등에 탄 것은 곶감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속은 게 분하지도 않으세요. 얼른 가서 대왕님의 힘을 보여주시라고요. 토끼는 호랑이를 부추겼습니다. 나는 싫다. 한 번 당한 뒤라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동굴 입구를 막고 대왕님을 부르면 달려오세요. 토끼는 호랑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동굴 쪽으로 뛰어갔죠. 소도둑이 숨어있는 동굴을 토끼는 엉덩이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불렀죠. 대왕님, 제가 구멍을 막았어요. 어서 오세요. 동굴 속의 소도둑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온다면 살아날 길이 없었으니까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도둑은 동굴 구멍을 막고 있는 토끼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토끼의 몸뚱이가 동굴 입구를 빈틈없이 꽉 막아버렸죠. 이게 뭐야? 이건 나? 대왕님, 어서 와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토끼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동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설쳐대더니 꼴 좋다. 이제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호랑이는 혀를 끌끌 차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토끼는 그런 호랑이의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호랑이, 네가 대왕이라고? 너는 겁쟁이일 뿐이야. 토끼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길었던 토끼의 꼬리는 몽땅하게 잘리고 말았답니다. 싱글벙글 정씨. 옛날에 정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어요. 먼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군.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물어가도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허허. 하고 그저 웃고 말았죠. 그래서 모두들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지을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무명은 옷을 만드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 짓던 작은 땅을 모두 팔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달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어요.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입니다. 떡 사세요. 맛있는 꿀떡이요. 자, 덩덩하게 살찐 암탉이에요, 씨암탉.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유,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서 흰 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씨가 다가가서 물었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산에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예,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어요. 이런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정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정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산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죠.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무명은 어디에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정씨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싱글벙글 정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아휴,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설마 굶기 아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싱글벙글 정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 길을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습니다. 정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저게 무슨 일이라?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댔죠.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에?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이제 싱글벙글 정씨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씨를 이제 맘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습니다. 맘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라의 기반을 닦은 고이왕. 바스락 소리에 놀란 사슴이 힘껏 뛰기 시작했어요. 고이 왕자는 달리는 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사슴의 옆구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우와, 역시 고이 왕자님이셔. 고이 왕자는 빙그레 웃으며 활을 거두었어요. 고이 왕자는 활솜씨가 뛰어나고 지혜로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고이 왕자의 숙부이자 스승인 질은 고이 왕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반왕은 너무 어려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 고이 왕자가 백제의 왕이 되면 좋겠는데. 질은 고이 왕자에게 조심스럽게 사반왕 대신에 백제의 왕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이 왕자는 펄쩍 뛰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사반왕 대신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반왕은 제 조카입니다. 하지만 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백제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질은 고이 왕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이야,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그날 고이 왕자는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백제의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모두 몸이 비쩍 마르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고이 왕자는 백성들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이럴 수가, 백제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렵게 살고 있다니. 고이 왕자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어요. 그래,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하겠어. 그렇게 해서 234년 고이 왕자는 백제 제8대 고이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귀족들이 고이왕을 만만히 보고 잘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번 왕도 별 볼 일 없겠지. 마음에 안 들면 내쫓지 뭐. 그럴 때마다 고이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냐,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반드시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 테니. 하루는 고이왕이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 사냥을 나가려고 하니 다 따라오너라. 그러자 귀족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새 날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가다가 온몸이 꽁꽁 얼어붙으면 어쩌지요? 그러자 고이왕이 말했죠. 시끄럽다.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내쫓겠다. 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고이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236년 겨울, 고이왕은 귀족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이번 사냥에서 나를 이기는 자가 있다면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누구든 좋으니 자신 있으면 나오너라. 귀족들은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왕이 별소리를 다 하네. 어디 울며불며 매달리기만 해봐라. 잠시 뒤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뿔 나팔 소리가 울렸죠. 고이왕은 날쌔게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고이왕은 마치 말과 한 몸이 된 듯 달리며 사슴을 무려 40마리나 잡아왔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이왕이 승리했습니다. 고이왕은 다시 귀족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도 나와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오너라. 사냥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이왕을 깔보던 귀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240년, 고이왕은 진충이라는 장군에게 군사들을 관리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진충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벼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죠. 제가 왕의 뜻을 받들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왕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충의 말에 고이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왕처럼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혹시나 귀족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왕위를 빼앗을까봐 걱정을 했죠. 어떻게 하면 귀족들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을까? 고이왕은 밤이 깊도록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고이왕은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백제의 군사들이여, 너희는 누구냐? 누구를 위한 군대더냐? 너희는 내 충성스러운 군사들이며 백제를 위한 군대다. 나는 너희와 함께 백제를 더욱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나를 믿고 따라와다오. 하지만 군사들은 시큰둥했어요. 바로 그때 기러기 한 쌍이 하늘 위로 푸드덕 날아올랐죠. 고이왕은 기러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화살로 저 기러기들을 한 번에 마치겠다. 그때는 두말 없이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고 고이왕은 활 시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화살은 놀랍게도 2마리를 꿰뚫어 버렸죠. 맙소사, 화살 하나로 2마리를 쏘아 맞췄어. 군사들은 손뼉을 치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하늘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군사들이 한마음으로 고이왕을 따르자 귀족들도 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이왕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고이왕은 먼저 백성들을 위해 넓고 기름진 땅을 찾았어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우선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하오. 남쪽으로 백성들을 보내 새로 땅을 일구게 하시오. 백성들은 고이왕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해 가을 남쪽 땅에서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아이고 풍년이네 풍년, 온 나라의 창고가 가득 넘치겠군.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고이왕을 칭찬했어요. 나라 안이 안정되자 고이왕은 본격적으로 왕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을 여러 개로 나누고 옷 색깔을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하면 왕과 귀족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고이왕은 관직을 16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관직에 맞는 일만 하시오. 관직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직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받들어야 할 것이오. 또한 고이왕은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색깔이 다른 옷을 입도록 했어요.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시오.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으시오. 이듬해 고이왕은 왕복도 정했습니다. 소매가 넓은 자줏빛 두루마기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관을 썼어요. 또 흰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죠. 고이왕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앞으로 백제 왕이 입을 왕복이요. 모두 그리하시오. 왕복과 관복이 정해지고 관직이 나누어지자 나랏일을 돌보는 일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 창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걷어서 관리하는 일, 군사를 다스리는 일 등이 분명하게 나뉘었죠. 그리고 자연히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졌어요. 신하들 사이에 질서도 생겼답니다. 고이왕은 나라를 보다 잘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벼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은 그 3배를 물어내고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하게 할 것이다. 법이 만들어지자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고이왕은 이처럼 자나깨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연히 백성들은 고이왕을 어버이처럼 믿고 따랐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고이왕. 고이왕은 286년 숨을 거둘 때까지 나라와 백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고이왕이 힘껏 노력한 덕분에 백제는 더욱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